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에 인생도 건다. 여의도 타짜 3타짜 김근식 경남대 교수, 박원석 전 의원, 서영주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청취자들 알아주실 겁니다. 알아주실 거예요. 우리는 평론에 인생을 건다. 다 걸었어요? 예. 휴일인데도 참 인생 걸로 왔습니다. 예, 그렇죠. 뭐 영화 속에 목요일마다 다 걸어. 아귀는 뭐 팔을 뭐 거네 뭐네 이러지만 우리는 인생을 겁니다. 예, 좋아요. 오늘 저 본방불까지 박원석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지난주 인생 걸었잖아. 아니 본의 아니게 본방불가 흥행사가 돼가지고 예. 아유 뭐 저희 뭐 본방불가가 우리 저 박원석 전 의원 때문에 그냥 뭐 오늘은 또 김태현 변호사가 대형 폭로를 예고했거든요. 아 정말요? 기대하겠습니다. 뭐 해야 돼? 저번에 있잖아 하기로. 아 그래요? 아 그러면 제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폭로할 뭔가 있긴 있는데 할까 말까 모르겠네. 자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김선호님 50만 명 대단하네요. 500만에 향하여 열심히 달려봅시다. 축하드려요. 이 50만 명 중에서 몇몇 명은 아마도 박원석 의원 몫이 아닐까 싶은 고맙습니다. 생각도 듭니다. 유튜브 구독자 50만이 넘었어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가. 김수양님 광복절 행사로 걷기 대회 가는데 버스에서 반가운 정치쇼가 들리네요. 165번 기사님 센스쟁이. 김수양님도 센스쟁이. 김진수님 역시 아침 시사 라디오는 김태현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 프로가 최고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사올시다. 어미가 이상한데. 어쨌든 김선호님, 김수양님, 김진수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50분 중에서 지금 벌써 이제 3분 나갔으니까 47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문자 많이 보내주세요.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저희가 준비된 주제가 좀 많습니다. 이거부터 좀 해보죠. 8.15기 때문에 독립기념관. 일단은 독립기념관장을 대통령이 김영석 관장을 임명했습니다. 이종찬 광복회장, 민주당 반발하면서 불참. 일단 불참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박원석 저는 불참하는 게 맞다? 아니면 그래도 광복절에 참석하지? 어느 쪽입니까? 아니 저는 뭐 광복회도 그렇고 독립운동 단체들도 그렇고 불가피했다고 보고요. 불가피하다. 어쨌든 이제 우리 8.15 광복절의 의미나 어쨌든 일제 강점기를 보는 시각, 일종의 이제 역사관이죠. 이거는 이제 보수 진보 사이에 그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도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 합의가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대한민국의 민족주의의 그 유산으로부터 진보든 보수든 다 영향을 받고 그 영향권 하에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라는 그런 정치 그룹이 등장을 하면서 새로운 어쨌든 역사관, 수정주의 역사관이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이런 게 등장을 했는데 그걸 수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그게 단지 뭐 김영석 씨라는 그 역사관에 문제가 있는 인물을 임명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정권 들어서 도처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어떤 역사관에 대해서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번에 어쨌든 광복절 불참이라는 데까지 나간 건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사실은 저런 인사를 임명하지 않거나 임명했더라도 이게 문제가 있는 걸 좀 인정하고 철회했으면 지명을 이런 상황까지 안 갔을 텐데 결국에 고심 끝에 국회의장도 지금 불참을 했고 야육당 모두 불참을 한 상황에서 개혁신당은 참석하는 걸로. 그건 이제 허은하 대표는 대표. 참석하고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는 걸로 거기도 이제 반쪽이 났어요. 예, 저 천하람 의원 참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 이런 논란을 자초하냐는 게 박원석 의원의 얘기예요. 박타짜 얘기입니다. 김타짜.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이 이제 논란이 좀 어느 정도 뭐 찬반이 있을 수 있고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면 임명 안 하는 게 맞았지 왜 굳이 요 얘기거든요. 요 이야기가 좀 일파만파 침소봉대가 돼서 김영석 관장이 관장으로서의 적격인가 부적격인가라는 논란은 저는 일단 김영석 관장의 취임 이후에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본인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 논란,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일정 정도 해명이 저는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역사학자로서 그 정도 이야기를 한 거 가지고 친일파 또 근대화 식민지 근대화론자 뉴라이트라고 낙인 찍는 건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논란의 시작점을 밑에까지 파고보면 박원석 의원 말대로 이게 진보와 보수 사이에 한국 현대사를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미 그 부분은
지난해 광복절 때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승만 기념관 건립 문제를 놓고 일정 정도 윤석열 정부와 갈등이 있었을 때 합의된 바가 있어요.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을 해서 45년에 광복을 맞고 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하는 연속적 과정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보는 걸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예. 또 거기에 대해서는 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의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종찬 광복회장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원로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이 민족의 경사인 광복절 경축식 행사에까지 참여하지 않는다는 과도한 그 요구를 하는 건 저는 어른스럽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더 문제는 거기에 숟가락 얹어서 민주당 등 야 6당이 이게 민족의 국가의 기념식 아니겠어요? 국가 기념식에 반쪽으로 되면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일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분들이 그렇게 일본이 좋아할 그런 짓을 왜 갑자기 숟가락 얹어서 참석을 안 하는지 저는 그건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서탁자는 어떻게 봅니까 이거? 뭐 그래도- 이 예. 문제의 모든 중심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있죠. 근데 이게 보면은 역대 보수 정권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에요. 박근혜 전 역대 대통령, 보수 정부 뭐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정부 시절에는 따지고 보면 그때 이제 뉴라이트 사관을 역사교과서에 넣으려고 하다가 예. 국민적인 어떤 반발에 있어서 물러나잖아요. 예. 그게 정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등에 신경 안 쓰죠. 그래서 저는 비정상을 즐기시는 습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고요. 예. 따지고 보면은 이 독립기념관장은 행정업무나 이런 거를 자질을 따지는 게 아니라 역사관이 중요한 겁니다. 관장으로서는 어떤 역사관을 가졌는지가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가장 신임을 얻어야 될 장소는 국민도 있지만 이 독립운동의 어떤 직접적인 어떤 연관이 돼 있는 그 후손들 광복회. 단체 예. 여기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인정을 못 받는 분을 여기 앉혀놓고 왜 고집을 피우는지에 대해서는 왜 나라를 어지럽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예. 이 정도는 물러나야지. 광복회가 지금 37년 처음으로 여기 참석 안 하게 됐는데 전혀 신경 안 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요 나라를 어지럽게 작정하신 거예요. 그 비서실장 전화도 하고 그다음에 보훈부 장관이 직접 찾아뵙기도 했고 시민사회 소속이 직접 전화 연락을 드렸고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이제 그 잘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 두 분이 이종찬 회장하고 대통령하고 그러죠. 개인적으로 특수관계 사적 인연이 있고 사적인 자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이 아니에요. 그러면 예. 예. 이종찬 회장이 서신을 보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아, 대통령이 네, 그럼요. 직접 이종찬 회장에게 아니 수많은 사람 뭐 전화 통화하시는데 이종찬 회장한테 전화 못할 이유가 뭐 하긴 있습니까? 사적으로도 워낙 가까운 아, 사이니까요. 그럼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종섭 장관한테는 하고 왜 설명 이종찬 아 거기에 또 숟가락 얹지 말고 그러니까 거기에 아, 비슷한 전화를 통해서 아이 뭐 이렇게 됐는데 저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라든지 네. 이렇게 됐는데 좀 양해해 주십시오라고 했으면 저는 뭐 이종찬 회장께서 뭐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할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네.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근데 맞겠다. 사전에 이게 이렇게 커지기 전에 세심하게 좀 케어를 하고 돌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제가 쓴소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것보다 민주당이- 저는 지금 이 김영석 회장 관장보다 더 저 논란의 중심인 사람은 사실은 지금 한국과중앙연구원장이에요. 김낙년인가 그분이 낙성대 연구소장 출신인데 거기 이제 순번 그분은- 다음 순번이에요. 이제. 아니 이미 그 사람 취임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음 민주당은 순번이에요. 신경도 안 쓰고 그쪽에 관심도 없다가 네. 오히려 이 문제를 진짜 역사 논쟁으로 하려 했으면 애매한 논란에 있는 이 김영석이 아니라 네. 김낙년 이 교수는 아니 확신범이에요. 식민지 근대화론자입니다. 예. 그 책을 같이 썼던 공동 저자이기도 하고 이거 이영훈 교수랑 썼던 그 책. 더 문제가 있는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에 많다고 지금 그때는 자인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왜냐 그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이 그분이 취임했을 때 그러면 왜 그때는 민주당은 모르고 지나갔는지 알고도 지나갔는지 이제 와서 이종찬 회장이 막 사건을 키워가지고 하니까 그래 나도 경축시에 가지 않을 거야. 이건 어린애 같은 짓이죠. 김타짜 그러면요. 잠깐만 김타짜 얘기는 더 큰 문제는 놔두고 민주당이 이종찬 회장 나오니까 친일 프레임에 올라타는 거예요. 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은 김타짜 얘기하기에 그 더 문제가 있다고 김타짜가 주장하는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예. 근데 그게 그 문제 많은 사람들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에는? 그건 이제 저도 드릴 말씀이 없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럼 뭐 진작 했어야지. 네. 과거사위원장도 그렇고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 대해서 예.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어야 할 사람이 가야 할 자리에 지금 뉴라이트 계열의 뭐 학자든지 이런 분들이 가 있는 자리가 20자리가 넘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정부 들어서서 단지 이번에 독립균형관장 한 사람만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게 아니고 누적된 저는 결과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그 대통령이 거의 주도했잖아요. 예. 그 이슈를 그때도 이종찬 광복회장이 강하게 반대를 했고 물론 뭐 흉상 이전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만 그때부터 누적된 결과예요. 예. 왜 이런 일을 만드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독립기념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87년에 개관을 했는데요. 전두환 정권이 어쨌든 정통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에서 정통성을 끌어오기 위해서 이걸 추진한 겁니다. 예. 실제 독립운동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500억 원을 출연해가지고 당시에 이걸 개관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나 어쨌든 보수 정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의 유산이고 자신들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걸 이런 식으로 걷어차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거는 전통적으로 보수의 이데올로기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의 이데올로기에 저런 어떤 친일 사관이 등장하는 이런 변종을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민주당이 여기 올라타서 오버한다고 하는데 보세요. 지금 국민의힘의 뭐 신지호 전 의원을 비롯해서 권성동 의원 일제히 이종찬 그 광복회장을 향해서 무슨 일본 극우의 기쁨조다, 무슨 뭐 이 반국가 세력이다 이런 식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용산의 뜻과 무관할까요? 대통령의 지금 기분과 무관할까요? 전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윤석열 대통령과 특히 한동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을 해줘야 돼요. 독립기념관장만 가지고 왜 흔드냐 말씀하시는데 한국중앙연구원장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독립기념관장이 상징적으로 나온 것이죠. 특히 광복회가 들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 똑같은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이 있으면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 역사인식을 밝혀야 되고 저는 아쉬운 건 한동훈 대표예요. 신지호 그분이 전 의원이 전략기획부실장 아닙니까? 그분이 광복회장한테 뭐라고 합니까? 일본의 기쁨조다. 이런 말을 지금 신임 대표인 한동훈 대표 옆에서 전략을 하신 분 얘기했다면 이게 또 한동훈 대표의 뜻인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국가적 경사이고 국경일의 기념식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종찬 회장이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는 건 정말 어른스럽지 못한 겁니다. 아니,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할 건 하고 어저께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 오찬을 했잖아요. 그럼 이종찬 회장도 제가 좀 아쉬운 게 물론 화가 났을 수 있겠지만 거기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참석해서 대통령한테 얼마든지 할 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 이렇게 키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대통령한테 할 말 하는 나라입니까? 다 입틀 막하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저기 많아요. 친한 아버지라고 부르는 광복회장 편지를 보내도 답을 안 하는 대통령인데 무슨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할 말 없어요. 네. 왜 말을 못 합니까? 입이 뚫렸는데.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볼게요. 근데 앞서 김타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제가 하나 귀에 솔깃한 거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찬 회장에게 전화했으면 그럼요. 어떨까? 왜냐면 전화 수시로 할 수 아니 있는데 왜냐면 그걸 그러잖아요. 해놓고. 이런 이슈 생겼을 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이슈에 대통령이 직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참모들 많이 얘기하는데 이종찬 회장이 회장은- 먼저 서신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종찬 회장은 공적인 관계도 공적이에요. 워낙 사적인 관계가 그럼. 대통령이랑 오래된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런 정말 절친 아버지고 본인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면 전화해서 좀 풀 수 있지 그러니까 그 않을까? 부분이 약간 이제 생각했을 특히 이제 때는. 이종찬 회장 연세도 계시고 그러니까 조금 섭섭한 게 있었을 거고 이 과정에는 사실은 지난해 홍범도 흉상 과정에서도 섭섭함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풀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저는 아쉬움이 있죠. 주제를 바꿔서 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조금 잊고 있을 수도 있는데 어설픈 지식인이라고 본인이 일종의 지식이에요. 어설프지는 그냥 않죠. 일종의 지식인. 그걸 변질을 시킵니까? 일종의 지식인. 어설픈 게 좀 잘 어울리는 거야. 일종의 일종의 지식인이죠. 일종의 지식인인 김근식 교수의 전공은 외교 안보.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치보다 외교 안보잖아. 저도 전공이 안보 정책이. 그러세요? 자, 외교 안보 전공자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 외교 안보 인사. 네.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죠. 요즘은 모든 정치 아이템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외교안보 전공이지만 현 정부의 외교안보 인사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저는 않다는- 전공자는 아니지만 어쩌고 무지 이거. 얘기하고 싶네요. 어처구니가 없지. 그죠? 자, 현직 당협위원장입니다. 얘기를 해보죠.
아시겠지만 김용현 경호처장 국방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이게 원이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누구 어디지? 안보실장. 거의 되새김질이야. 되새김질. 정호진 안보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외교안보 특별 보좌관인데 팀도 만들어줬어요. 경호처장 누군지 몰라요. 아직까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경호처장에 요 대통령의 최근 인사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지금 미국 대선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외교안보에 있어서 중차대한 변화, 특히 뭐 전쟁이 뭐 세계적으로 지금 두 군데서나 전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국면 전환을 필요성을 느끼고 인사를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취임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은 안보실장과 국방장관을 회전문으로 바꿨다는 건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의 설명을 들어보면 조금 이해할 수도 있는 게 제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렇게 예. 왜냐하면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또 돌려막기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남대 교수로서의 발언이니까 현직 여당 당협위원장 일종의 지식인이면서 송파병 당협위원장으로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어렵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장호진 실장의 일종의 이제 경질설이 좀 제기가 되잖아요. 그건 좀 하나의 그래도 연유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러시아 대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굉장히 정통한 분이에요. 근데 이번에 김정은과 푸틴의 북러 군사 동맹을 정확히 예측을 못했던 한계는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정말 군사 동맹에 버금가는 시기에 높은 수준의 군사 동맹이 될 거라는 건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가볍게 대응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뒷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번에 지금 중동 전쟁 이런 걸 보면서 이걸 좀 바꿔야겠다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례적인 건 맞고 또 회전문 인사는 맞고 그다음 이 뒤와 관련해서 이러쿵 저러쿵 뭐 대통령실 안에 내부의 권력투쟁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인사를 보면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장호진 실장에 대한 경질의 의미가 담겨 있다. 이거 뭐 부인하지 않잖아요. 근데 경질의 사유를 지금 애써 찾아내신 것 같아요. 우리 김근식 교수께서. 그거는 사실은 김근식 교수의 생각이라보단 대통령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그 평가는 맞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예를 들어 신원식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보사 휴민트 다 무너진 참사가 있었고 또 정권 입장에서 보기에는 군사법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박정훈 대령 이슈도 저렇게 크고 이 사람 경질 대상인데 영전을 시켰어요. 안보실장으로. 그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해석이 결국 김태호 안보실 1차장이 세구나. 그 사람이랑 붙으면 다 나가 떨어지는구나. 전임 그 안보실장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은 두 가지 현상이 보여요. 하나는 군의 전진 배치. 그러니까 사실 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 이후에 오랜만이에요. 다 외교통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미국 대선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커졌잖아요. 한미 관계 불확실성이 커졌고 이럴 때일수록 외교 전문가가 안보실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외교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이제 군 출신을 갖다가 그것도 임명된 지 8개월밖에 안 되는 국방부 장관을 갖다가 앉혔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군의 전진 배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현상은 이제 충암고 전진 배치입니다. 그래서 충암고 1년 선배로 잘 알려져 있는 언젠가 국방부 장관을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제 김영현 처장을 좀 생각보다 일찍 배치를 한 거죠. 그러면서 군내에 이제 이 정보 라인을 다 충암고로 장악을 했는데 방첩사령관도 충암고등학교 출신. 네, 그래서 군 내부에 이 충암고 라인과 뭐 국방 라인이 충돌했는데 충암고 라인이 이겼다. 뭐 이런 설까지 지금 등장을 해요. 그리고 신원식 장관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저 안보실장 자리에서. 왜요? 아니 여전히 또 이제 김태호 1차장과 불편할 거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신원식 장관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옳은 건 옳고 틀리면 틀리고 이런 스타일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다만 지금 이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이라는 중요한 어쨌든 한미일 간의 준동맹 체결이 1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추진해 왔어요. 신원식 장관이 3월 달에 시작해서 6월에 한미일 장관이 모여가지고 일종의 이제 합의를 했고 7월에 일본 방위성 만나가지고 일종의 이제 양해각서 비슷한 것까지 체결했기 때문에 요거 마무리 지면 아웃될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고 이 정권 들어서 2년 3개월 만에 안보실장이 4번째, 국방부 장관이 3번째예요. 조선일보에서조차 정상이 아니다. 뭐 그런 이런 평가했어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궁금한 거
앞서 이제 김태호 안보실 차장 얘기 그거 네. 하나 해주셨죠. 근데 김태호 안보실 1차장 이는 계속 있고 지금 실장이 몇 명 바꿨냐면 4번. 4번 지금 네 이름이 번째. 자 김성환 그다음에 조태용 맞나? 그다음에 장호진 그다음에 이번에 신원식입니다. 존칭 빼고. 근데 앞서 다 외교관이에요. 예전에 보면요. 그 군사정부나 저 민주화 정부 문민정부 초기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국정원장이랑 안기부장은 막 정치인으로 바뀌고 그러는데 거기 진짜 실권자인 1차장, 2차장은 그 계속 가는 그런 형태들이 많았잖아요. 김태우가 다 하는 거죠 지금. 근데 왜 김태호 1차장은 계속 외교안보 컨트롤 타워처럼 거기 저는 있는데 김태호 실장만 계속 바뀌고 김태호 왜 그런 차장도 일종의 지식인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동료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자 언급할 수 그런데 있는 너무 섭섭하죠. 순수하게 지금 분석들 하고 계시는데요. 이거는 이제 인사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인연이나 그 안에서의 어떤 주도권, 뭐 김태호 1차장이 있든 말든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정상적으로 이게 돌아가느냐, 1차장이 인사를 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직제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실장이 있는 것이고, 근데 김태우 1차장이 다 쳐내고 돌리고 회전문하는 듯한 모습이 보여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가 아니라 이거는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의 또 단면이다. 독립운동 기념관장도 비정상적이고 외교안보라인 교체도 비정상적이고,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국정 운영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규정을 하면 본인 살자고요. 이 중차대 외교안보도 내팽개친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그만들어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하세요. 아니 이게 뭐냐면 지금 무엇보다도 군에 대한 이 내부 결속을 단단히 잡아야 되는 신의식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김영현 경호처장 자체는 대통령이 경호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용산에서 경호했지만 이제는 국회로 보내서 국방부와 이 민주당의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경호해라.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 인사 빼고는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어제인가요? 동아일보 단독 보도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을 보내는 게 핵심이고 그것 때문에 이 회전문 인사가 일어났다가 여권 핵심 관계자 취재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 김용현 경호처장은 양력으로 보면 국방부 장관 갈 만한 양력인 건 맞잖아요. 수방사령관하고 합참 작전 본부장 그럼요.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가면 인사청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용현 경호처장이 800-7070 전화했죠. 최혜병 특검 문제 있죠. 입틀망 문제 있죠. 인사청문회가 만만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지금 타이밍에 왜 보냈을까? 정면 돌파라니까. 요거는요. 광고 듣고 나서 3부에서 얘기할게요. 앞서 박원석 전 의원이 신지호 전 의원, 권성동 의원이 일본 요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 또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본 극우의 기쁨조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다. 이런 취지 얘기를 했는데 요 반국가 이종찬 광복회장 관련해서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을 했던 거는 다른 사람의 발언을 옮긴 겁니다. 박원석 의원이 다른 어떤 모 인사가 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비롯한 몇몇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이다라고 말했다는 거는 이제 전언으로 옮긴 거라는 점을 권성동 의원의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 요거 오해 없으시길. 권성동 의원도 이종찬 회장을 비판하는 뭔가의 발언을 했어요.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비판을 할 수 있는데 반국가 세력이라고 얘기한 건 좀 다른 문제니까 권성동 의원이 반국가 세력이라고 말한 건 아닙니다. 예,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박원석 의원이 전달했다는 점을 말씀을 하시고 궁금한 거 일단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답하실 수 있는 분은. 그 동아일보 단독 보도에 보면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가기 위해서 이 인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권 핵심 관계 취재했다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내정자는 3스타, 그 다음에 수방사령관, 그 다음에 합참 작전본부장이니까 국방부 장관 갈 만한 경력자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타임에 가면 제가 궁금한 거 뭐 대통령 충한 거 뭐 선배 이걸 떠나서 김용현 경호처장이 그 8001-7070 경호처 전화 관련돼 있죠. 최혜병 문제 있죠. 그다음 입틀막 사건 있죠. 인사청문회가 만만하지 않을 건데 어차피 대통령 임명하면 되지만 그러면은 타이밍을 좀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혜병 특검 다 끝난 다음이라든지.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근데 스타일이 왜 지금 이 타이밍에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을 보냈냐? 그럼 인사청문회 때 그 문제들이 다 나올 건데 이게 나 궁금하다. 그러니까요. 그게 윤석열 정부의 스타일이라니까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일단은 정면 돌파하겠다는 건데
김용현 전 경호처장 자체가 결국에는 02800-7070 경호처의 장이었고 예. 그 뒤에 있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11차례 통화를 해요. 이종석과 임기훈 두 분하고. 그러니까 사건의 중심에 경호처장이 아예 박혀 있습니다. 최혜병 사건을 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수처에서 대통령의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다 뭐 이러잖아요. 아이 그거는 일부 그러는 것이고 지금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경로에서부터 대통령실이 외압 수사 외압에 들어갔다는 것이고 공수처 최근에 대통령 통화기록 입수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실의 모든 사람이 통화기록 입수했습니다. 예. 수사가 거의 다 말하자면 대통령 앞에까지 목전에 왔어요. 이거를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김용현 경호처장 자체가 결국 국방부 장관으로 와서 군 내부에 있던 누수도 막고 결국에는 민주당은 이건 청문회가 아니에요. 인사청문회가. 또 최혜병 특검 청문회 시즌 2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그래서 불구하고 그리고 이분은 정확하게 예전 양평고속도로의 원희룡 전 장관의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인사를 한 거예요. 정면 돌파 위험 부담이 있지만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갔다 뭐 이런 본인이 얘기예요? 다 그냥 안고 갈 거예요. 김용현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보면 그 해당 기관의 설립 취지나 또 해당 기관이 이런 방향으로 바람직하게 작동을 해야 하는데 그것과 가장 배치되는 인물을 그 기관의 장으로 보내요. 대표적으로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논란이 됐던 누굽니까 이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그리고 국가인권위원장에 내정된 지금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같은 경우에도 전혀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 맥락과 유사한 거죠. 지금 사실은 김용현 경호처장은 최혜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인물인데 그런 사람을 국방부 장관에 앉혀가지고 오히려 이제 정면 대결을 해보겠다. 이런 식의 인사를 하는 거여서 민심과 동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야당을 자극하고 도발하는 거고 대결적 국정 운영을 가져가겠다. 근데 이런 그 속내를 뭐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거라고 보고요. 저러면 저게 인사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가 만무하죠. 또 인사청문회 이제 뭐 파행 비슷하게 될 거고 난리가 날 것 거기서 같은데. 파생된 수많은 청문회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우리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으로서 인사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정도 하시죠. 아, 그래요?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 귀중한 마이크를 가져가신 거예요 지금? 일종의 곤혹스러운 면이 아니 없잖아요. 이쪽의 지식인이 저 정도 얘기하면 할 말 없다 이 많이 얘기. 곤혹스러워요. 하나만 확인할게요. 네. 그 최혜병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 네. 민주당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했으면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 이종섭 이종호 그 사람이 뭐 예전에 뭐 도이치모터스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뭐 김건희 여사랑 열된 게 아니냐라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했는데 네. 서타짜 얘기는 김건희 여사가 아니고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행동대장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될 공산이 크고 예. 왜냐하면 통화 내역 자체가 있고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이 두 분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처장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 김건희 여사는 간접적인 영향은 미쳤을 것이나 예. 직접적으로 뭐 행동을 했거나 그런 부분들은 좀 희박해 보인다. 그런 건 보시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 인사청문회장에 난리가 나갔네요. 예. 아이템 폭발하겠습니다. 예. 주제를 바꿔보죠.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얘기해 보겠습니다. 복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전에 제가 화면을 봤더니 올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경수 전 지사가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장면이 자료화면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익숙한 사람이 하나 보였어요. 서타자가 김경수 전 지사의 옆에 딱 있더라고요. 원래 가까우세요? 측근입니까? 뭐 측근이라기보다는 2016년도에 경남지사 선거를 할 때 예. 옆에서 같이 이제 현장을 다녔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리고 그럼 가까운 그 거죠. 이후로 16년 이후부터 2024년까지 같이 여러 가지 뭐 그냥 뭐 자 그러면 김경수 전 지사하고 이번 복권 결정 이후에 통화해 보셨죠? 통화는 못했고요. 그냥 연락은 좀 취해봤습니다. 아 연락 뭐 예. 축하드린다 뭐 이런 거. 뭐 그때- 그냥 뭐 예. 여러 가지 근황들이. 예. 예. 뭐라든가요, 김경수 전 지사?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사면 복권에 대해서 김경수 전 지사는 굉장히 본인의 어떤 성품처럼 예. 별로 그렇게 막 부안해동하거나 막 신경 쓰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왜 본인은 이 복권에 대해서 크게 뭐 상관 안 하고 있는데 왜 시끄러운지 모르겠다. 예. 이러면서 뭐 그냥 어떤 결정이 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 그냥 가겠다.
뭐 그렇죠. 본인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아니 이게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외부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적인 어떤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까지 굳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서 점점 떨어질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복권이 됐는데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갖가지 여러 가지의 추측과 이야기들이 좀 불편하시긴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그 입장문에 밝혔듯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오랜 생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요거 사회에 보탬되는 역할을 고민하겠다. 저는 정치인이 사회에 보탬되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봉사활동은 김경수 아니고. 지사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같이 봤기 때문에 제 이제 학교 대학 후배, 다닐 때요? 네, 학교 후배고 운동권 후배였죠.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일관되게 뭐 최근에 뭐 한 10여 년은 본 적이 없습니다만 예. 김경수 지사의 성정이나 이 스타일로 봤을 때는 정치 지도자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정치를 사실 시작하지 않은만 못한 성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충직한 비서관으로서의 역할에 참모로서의 역할을 정말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예. 지도자가 돼서 뭐 사람들을 이끌고 전진 뭐 선두에 서고 이런 스타일은 저는 아닌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이번에 김경수 복권 이슈가 저는 지나치게 김경수 개인에 대한 평가보다 정치화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야권 분열의 카드다라고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볼 땐 그럴 만한 파괴력이 과연 있을까? 김경수 주위에 그 수많은 민주당의 수많은 정치 이 지도자들이 결집할까? 예. 그걸 규합해낼 수 있을까? 아하. 저는 그것도 의문조차 맞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이게 또 오히려 우리 여당 일부 여전은 한동훈에 대한 견제 카드다 이야기합니다만 예.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파괴력이나 힘이 과연 과대 포장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 지도자로 성장하기는 맞지 않는 성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박타전 어떻게 보세요? 김경수 전 지사의 미래. 아니, 이거 뭐- 정치하겠다는 얘기예요? 사회에 보탬되는 역할. 아니 정치는 하시겠죠. 네. 또 정치인이 사회에 보탬이 되는 역할은 정치를 잘해서 보탬이 되는 거지. 그뭐 봉사활동 하자는 건 아니고. 갑자기 다른 일 한다고 보탬이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모습으로 이제 정치 재개를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추측성 예.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게 이제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로운 경쟁 구도. 대선 경쟁 구도를 만들 거다 이런 기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대만큼 그렇게 잘 실현될까? 그게 이제 김경수 지사의 성정이나 스타일 때문만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한테는 상징 자본이 있어요. 노무현 문재인 두 정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계승자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 이 대권의 경쟁자가 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중적인 호명과 대중적인 지지가 따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단기간에 뭐 이를테면 민주당 내에 친문 비명 이런 세력을 다 결집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뭐 대체제가 될 거다. 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앞에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여전히 본인의 사법 리스크고 당내의 경쟁자는 아닐 거다. 김경수 지사가 사면돼도.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윤 대통령이 한동훈을 견제하기 위해서 혹은 차기 대권의 이 경쟁 주자들을 다양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 차기 대권의 경쟁 주자를 대통령이 관리하는 건 여당의 주자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야당의 주자를 관리할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뭐 굉장히 그 오버하는 해석이고 아, 그래요? 예. 일각에서 무슨 정계 개편이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것도 좀 황당무계한 얘기이고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정계 개편을 할 능력이나 힘이 없습니다. 예. 그 뭐 본인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어쨌든 김경수 지사 복권 이후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뭐 유불리 이런 걸 떠나서 나쁜 건 아니죠. 왜죠? 당내에 여러 이제 이 선택지들이 넓어지고 당내 다양성이 확대되고 또 잠재적인 어떤 대권 주자로서 또 다른 이제 카드가 그것도 하나 더 이제 생긴다? 강한 상징 자산을 갖고 있는 이런 카드가 등장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쟁을 촉진하는 거는 뭐 정치의 영역에서도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내부에 뭐 이에 대해서 반감을 갖거나 경계를 하거나 그런 의견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럴 이유가 특별히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첫 타짜 네. 지선이나 대선 출마한답니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로 전망해요? 그러니까 정치는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정치라는데 선거치만 안 하고 아니 그 정치가 봐봐요. 뭐. 그게 너무나 단순 논리야. 왜냐면 네? 정치라는 게 출마를 와서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러면 정치를 한다. 네. 정치라는 거는 지금 영국 떠날 때부터 정치를 한 거예요. 가서 전공이 뭐냐면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이렇게 봉합하느냐 이걸 네. 배우러 간 건데 이 대한민국 정치 전체가 양극단이잖아요. 네. 윤석열의 극단과 이재명의 극단에서 정말 이 민생이 실종된 거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고민하러 간 거는 본인이 돌아와서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에는 출마는 상황을 보는 것이에요. 근데 저는 김근식 우리 일종의 교수님께서 이 김경수 전 지사를 어렸을 때 아신다고 하니까 네. 그때는 그랬을지 모르나 오. 지금은 정치인으로서 성장을 했죠. 예.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것은 영웅이 시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대가 영웅을 만들기 때문에 다 모든 정치인과 대통령들은 그래 왔어요. 예.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할 자질이 되나요? 그냥 어떻게 환경이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역할이 이번 복권을 통해서 분명히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든 아니면 민주당 내에서 있어서의 어떤 다양성 확보 차원에서는 예. 의미가 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김경수 전 지사를 많이 키워줬다. 자 그러면 이 얘기인데 서타자의 얘기를 제가 막 제 지금 주관을 넣어서만 해석을 해보면 정치 의미를 우리 좁게 하시자고 뭐 이렇게 넓게 뭐 사회통합 이런 거 말고 뭐 선거 출마 당선 그러니까 좁게 보면 김경수 전 지사의 개인적 캐릭터에 대한 김타자 얘기는 옛날 얘기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는 얘기는 지금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에 좀 있고 피로감이 있고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불거지고 그러면 갈 곳 없는 비명 친문들이 김경수 전 지사의 중심으로 모여서 뭔가 세력을 만들고 대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고 싶은 거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아니 근데 무심점은 되죠. 개인적 스타일로 얘기하면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개인적인 스타일로 보면은 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거나 대통령을라는 야망을 갖고 계셨거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스타일로 그렇지 않고. 근데 그래요? 예.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때문에 김경수 지사의 앞으로 정치 전망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는 아마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느냐 이 문제일 거예요. 올 10월부터 그게 현실화되면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체제로서. 저는 이제 그 성적 이야기 말씀드린 건 제 개인적인 소감, 소감이라기보다 개인적인 그냥 느낌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수 지사가 지금 이렇게 이번에 최근 며칠 동안 복권 문제로 떠들썩하면서 이 뉴스의 중심에 됐지만 이게 과대포장돼 있다고 생각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선거에 여론 조작을 했던 걸로 대법원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이에요. 그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예컨대 조국이라는 사람이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를 하고 있지만 예. 그분이 대선 후보 나온다 그러면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치는요 한 번 국민들한테 이미지로 또는 그분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평가로 딱 정리가 되면 그걸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정치적 탄압이 아닌 이상은. 그리고 누가 봐도 저는 김경수 지사는 그 드루킹 주범이라고 하는 그 평가에 대해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이 훨씬 더 움직일 공간이 많지. 아니 저 핸디캡은 있어요. 그럼요. 그걸 어떻게 저건 극복할 수 있겠어요. 굉장히 김경수 지사가 안고 있는 본인의 리스크인 거고 저게 이제 결정적 국면에서 발목을 잡거나 예. 김경수 지사가 더 어떻게 보면은 나아가는데 장애 그 한계가 될 그런 이제 본인의 과거인 건 맞고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너무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지금 모여 있는데 그 구도에 만약 차질이 발생한다.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된다. 10월 달로 예정돼 있는 선거법이나 예. 아니면 뭡니까 그 위증교사 여기서 이제 유죄를 받고 공직선거에 못 나설 형을 많이 받는다 이러면 그러면 전체로 많이 구도가 흔들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원래는 이 복권은 원래 이 야당 유력 주자에 대한 복권이기 때문에 야당이 좋든 싫든 안 돼요라든지 돼요라든지 불쑥쑥해야 되는데 이 여당이 들썩들썩했어요. 일단 한동훈 대표가 김타짜 많은 분이 공감하시지 못하는 분이 공감하시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다만 이미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당원 게시판은 좀 뜨겁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원 게시판에 정말 한 10,000개 넘는 댓글이 올라오고 그 내용은 사실은 이 방송에서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말도 많아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김경수 복권 문제와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와 용산과의 일종의 이제 의견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예. 저 이 부분은 저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당원들 대부분의 의견, 그다음에 또 민심의 어떤 의견 전달 창구로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공개적으로 떠들어서 본인 목소리로 안 됩니다라고 갈등을 해서 충돌의 양상을 보이기보다는 비공개적으로 이 복권의 결정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용산에 대해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비공개로 반대 의사를 또는 당신과 민심의 의견을 전달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충분히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었고 저는 그게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권리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기존의 김기현 체제처럼 수직적 당정 관계가 아닌 수평적 당정 관계로서 민심의 반영 창구로서의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했다고 보고 다만 그 당원 게시판에 나와 있는 수많은 내용들 중에 대다수가 그 어제 뭐 천하람 의원도 와서 뭐 친문했다 합니다만 예. 저는 그렇게까지 믿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로 당선된 우리 국민의힘 정부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믿습니다만 예. 당원들의 일부가 그렇게 의심을 하고 의혹을 가지니 당연히 당대표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김경수 지사에만 지나치게 예. 포커스가 돼 있어서 그러는데 전체 이제 정치인들 사면 복권 된 걸 보면 예. 박근혜 이명박 정권 시절에 국정농단이나 또 국정원 댓글 사건 여기에 관여했던 뭐 안종범, 원세훈, 조윤선 뭐 이런 분들 다 복권돼 사면 복권됐잖아요. 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압도적으로 현재 여권 인사들이 많고 거기에 김경수 지사를 끼워 넣기 한 모양새예요. 그래서 양으로 정치인 보면, 사면을 예. 정치인 사면을 안 하면 모를까 예. 한 다음에 여야 균형을 맞추는데 뭐 28대 1이라 하더라고요. 숫자로 보면. 예. 때문에 그 여권 내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 별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예. 뭐 김경수 지사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을 안 했다. 아니 다른 분들은 뭐 인정하고 반성했습니까? 국정농단 관련자들은 안 했어요. 김 지사 반성했어요. 때문에 선거가 다니는 한동훈 예.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꼭 적절치는 않고 예. 다만 이제 유난 갈등이 계속되는구나. 그리고 그래요?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예. 한동훈 패싱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복권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받은 측면도 있고 예. 대통령실에서도 굳이 뭐 그걸 갖다가 뭐 허락받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예. 한 거고.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된 걸 보도를 보고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보통 이런 비정식- 얘기는 비공식적으로 반대가 사면심사위가 전달되도록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 이건 좀 부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물밑으로 의견 전달을 하지. 예. 여당 내부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복권에 대해서 공개적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패싱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조금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또 당 게시판이나 이런 게 들끓고 내부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으니까 나는 그걸 대표하겠다. 근데 중요한 자기 모순이 있는데 예. 본인이 또 법무부 장관일 때는 김경수 지사 사면을 했어요. 근데 그래놓고 측근이라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그때도 반대했다.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죠. 그래요. 아니, 예.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원팀으로 한 행위를 나는 그때도 반대였어. 지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한동훈 대표가 보여줬던 모습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고 결국에 이제 차별화로밖에 이해가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과 네, 차별화 차별화하겠다. 예. 그리고 적극적인 차별화를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해서 토를 달죠. 이런 거고 앞으로 이제 당정 간에 겉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든 간에 예. 이 물밑으로는 속으로는 거리가 점점 더 벌어질 가능성이 그래요? 높고 예. 이게 이제 관점을 바꿔서 대통령실 시각에서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왜죠? 아니, 아니 고유 권한에 대해서 토를 다냐? 아니 뿐만 아니라 더 기분 나쁜 거는 네. 그때도 나는 반대했는데 대통령이 찍어 눌러서 했다라는 아. 식의 얘기를 하는 거에 굉장히 불쾌했을 거라고 봅니다. 저 서타짜 네. 얘기 마저 좀 들어보죠.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반대 안 했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정치적으로는 반대를 표면적으로 하면 안 됐죠. 정치- 얻을 게 없으니까 그건 무슨 의미예요? 물밑으로 해야죠. 특히나 대통령 근데 고유 물밑으로 하면 권한이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이 당원들한테 잘 보이려고 대놓고 대통령한테 면박 준 거예요. 아 그래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이미 이 사면에 대해서 결정을 해놨는데 야당 대표가 표면적으로 반대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순간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인 대통령 한동훈이라고 인정하는 꼴이에요. 예. 그건 본인의 네임덕을 인정하는 것이고 예. 고유 권한인데 예. 고유 권한마저 내주면 이제는 한동훈이 진짜 대통령이 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그 정무적 판단을 잘못했다고 보는 것이죠. 차라리 물밑에서 해서 그걸 설득해서 반대를 얻어낸다면 나중에 언론 플레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 본인이 얻을 게 있을 텐데 저는 좀 이번에 63%에 취해서 역시 그 정치적으로 좀 초차티를 냈다라는 평가고 두 번째는
이게 기출 문제를 본인은 이재명 대표로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데서 문제를 내버린 느낌일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라는 어떤 야권의 하나의 다른 주자를 던져놓으니까 문제 풀기가 애매해진 거지. 알겠습니다. 저는 예, 법무장관으로서 그때 그 사면복권에 반대했던 건 저는 반대 내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던 거고요. 그러나 지금 집권 여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물밑에서 비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구분해서 봐야 되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개인으로는 정치인의 이런 사면복권이 신중하게 처리해야 된다는 기본 입장 원칙이 변함이 없고 김용수 지사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우리 당원들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달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잠깐만. 나머지 얘기는요. 이 한동훈 대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본방불가에서 시작했으니까 마무리 져야 됩니다. 정봉주 후보에 관한 얘기는 잠시 후 본방불가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지금까지 서타짜, 김타짜 그리고 팍타짜였습니다. 감사합니다.